세계 최고 IQ의 인도 천재들이 미국 아닌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 비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슈윈 라오입니다. 인도 IIT 뭄바이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하버드, 스탠포드, MIT의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대학교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국가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장학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제가 당연히 미국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더 찾아보니 한국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기술 발전은 인도인으로서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할수록 한국의 성취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산업화 시작 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 교육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에 집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끈기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반도체 연구소가 성취한 혁신적 기술들은 미국 대학들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장에 직접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교수님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벨상을 탈 기회가 있는데 왜 아시아로 가려는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미국이 연구하는 이론적 측면보다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의 실용화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정신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를 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인도에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의 프리티싱, 컴퓨터 과학의 라훌, 샤르마 화학의 BJ 트리베디, 그리고 전자공학의 아닐 카푸어까지. 우리 다섯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인도 언론은 우리를 서구를 배신한 천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저희 5명은 한국의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도심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현대, 기아와 같은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안일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방법이구나.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의 아름다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연구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부럽지 않을 시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설들이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첫날 저희는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로 미국 스탠포드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기술적 성취와 산업화의 성공 스토리에 매료되었다고 말입니다. 김 교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학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비록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었지만 연구실의 일상 대화와 자료들은 대부분 한국어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프리티는 한국어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더 큰 도전은 한국의 연구 문화였습니다. 인도에서는 개인의 천재성과 독창성이 중요시되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팀워크와 체계적인 접근법이 강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하고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한 근면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라훌은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미국식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기대했었습니다. 너무 군대 같아. 창의성이 질식하는 것 같아. 라며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참을성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자고 말입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김 교수님은 저희를 현장 견학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의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에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저희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견학 후 공장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라훌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 개인과 팀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도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배웠고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한국의 위계 문화였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가 명확했고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은 인도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갖는 장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계 문화는 단순한 권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효율성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진심으로 지도했고 후배들은 그 지식을 흡수하여 다시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식과 경험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연구팀은 중요한 과제를 맡았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배운 이론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현장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팀장인 윤 선배는 말했습니다. 이론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순수 학문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지만 한국에서는 실용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연구가 바로 기업의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인도나 미국에서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3달간의 연구 끝에 저희 팀은 기존보다 30%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알고리즘은 바로 기업의 제품 개발에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연구가 실제 제품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리티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 반감을 가졌던 그녀가 이제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함께하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훌만이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꼈고 한국 문화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미국 대학으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자원 없이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지 그 정신과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은 저희를 불러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 전자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저희의 한국 생활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안한 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는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대표 전자기업이 차세대 인공지능 처리 칩을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였고, 저희 연구팀은 핵심 알고리즘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첫날, 저희는 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소의 규모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기술력 향상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님은 저희에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조립만 하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도도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많지만 체계적인 산업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은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코딩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끈기 있는 태도는 저희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서구식 접근법이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한국식은 실용적 해결책을 중시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동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라훌은 여전히 이런 방식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고집했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접근법을 대충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실용적 접근법이 실제 작동하는 제품으로 이어진 반면 라훌의 완벽한 이론은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3달간의 집중 연구 끝에 저희 팀은 기존 인공지능 칩보다 전력 소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성과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저는 주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애 첫 논문이 한국에서 나온 것은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품 개발에 즉시 적용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인공지능 반도체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 물건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연구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빠르게 연결하는 시스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을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훌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난 미국으로 전학 가기로 했어. 그의 결정은 아쉬웠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미래의 인도를 위해서도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훌이 떠난 후 저희 연구팀은 3명의 인도 학생과 4명의 한국 학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팀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곧 더 단단한 팀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저희의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 성과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고
몇몇 기술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인도 천재들의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인도 언론에서는 저희를 자국을 떠나 한국의 두뇌를 헌납한 배신자들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도 공과대학 출신의 수재들이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여전히 서구 중심적 사고가 강했고 아시아 국가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 섞인 전화를 주셨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공격받는 상황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MIT로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보아라라며 격려해 주셨지만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과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칩이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소식, 그리고 우리의 알고리즘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리티는 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인도 공학 잡지에 기고문을 보내 아시아 기술 협력의 중요성과 한국에서 배운 실용적 연구 방식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조금씩 인도 내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윈 씨, 여기 한국 중소기업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을 의료기기에 적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저비용 의료진단 장비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의료 분야의 융합은 생소했지만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돕는 기술을 만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된다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 본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모든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도의 한 대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인도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라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개인적 성공과 부를 약속했고 인도의 제안은 고국에 대한 의무와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서 시작한 의료기기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 또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의 높은 연봉이나 인도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제안보다 제가 시작한 의료기기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정을 동료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프리티는 정말 확신해? 구글은 평생 기회일 수도 있어라며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중소기업 메디텍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하는 선도적인 기업이었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습니다. 사장님은 70대의 노신사로 30년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젊은이가 우리 회사를 선택해 주어서 고맙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돕는 것이라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화려함 뒤에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었고 이들이 한국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메디텍에서의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비용 의료 진단기기 개발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도의 농촌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의료 소외 지역에서도 간단한 검진이 가능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한국인 엔지니어 5명과 저를 포함한 2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팀원은 빈센트라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유학 왔으며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야근이 많았지만 함께 고생하며 나누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주말에는 산에 올라 힘든 일상을 잠시 잊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의료기기는 인증 절차가 엄격했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희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간단한 추가 장비만으로 기본적인 의료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빈센트는 이것이 내 고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의학 지식과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그림자로 고령화, 청년 실업, 그리고 사회적 격차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 특히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연구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발표하거나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프리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인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산학협력 모델을 인도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인도에 적용하고 싶어. 우리도 이런 성공 모델이 필요해. 메디텍에서의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8개월간의 노력 끝에 저희는 스마트폰과 간단한 부착 장비를 이용한 진단 시스템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 심전도 측정, 그리고 폐 소리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기존 장비의 10분의 1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서도 충분히 보급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제품을 들고 저희는 처음으로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심장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문 의료기기와 비교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고 사용법도 간단해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디텍 사장님은 팀 전체를 한정식 식당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 후 사장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저희의 기술이 인도 보건부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고국 인도의 의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경쟁 회사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의료기기 회사였는데 그들은 저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일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다국적 대기업과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자금과 법률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송을 장기화시켜 저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독창적이며 특허 침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관련 특허 문서를 검토하고 저희 기술의 독창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미국 회사의 특허 자체가 사실 일본의 한 작은 연구소에서 먼저 발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증거를 법률팀에 제출했고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3개월 만에 저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상대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오히려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인도 천재 과학자와 함께 미국 대기업 상대로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높은 연봉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천재로 소개하는 기사들이 나왔고 길을 걷다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저를 특별 프로젝트 책임자로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전역에 저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보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인도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도 정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제가 개발한 기술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4년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메디텍 사장님을 찾아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신 후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보는 건 어떤가? 사장님은 인도의 메디텍의 지사를 설립하고 제가 그곳의 책임자가 되어 두 나라 사이의 기술 협력을 이끌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인도에 전하면서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의 지사 설립은 인도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텍 인도 지사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지사 위치는 제 고향인 방갈로르로 정해졌습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우수한 인력도 풍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명의 엔지니어가 저와 함께 인도로 파견되었고 현지에서 20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지사 설립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화적 차이는 예상보다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지트 정신은 제 일하는 방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사 개소식 날 한국에서 메디텍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방갈로르를 방문했습니다. 인도 측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아시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뜻밖의 손님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전학 갔던 라울이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이제는 고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식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메디텍 인도 지사의 첫 프로젝트는 인도 전역의 농촌 지역에 저희가 개발한 의료 진단 키트를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로 남부 지역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보건소와 협력하여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시범 사업 3개월 만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진단 키트 덕분에 초기에 발견된 질병 사례가 30% 증가했고, 특히 심장 질환과 당뇨병 조기 발견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인도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이후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메디텍 인도 지사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 수는 50명으로 늘었고, 한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의료 기술을 인도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프리티였습니다. 그녀는 인도로 돌아와 대학에서 한국식 산학협력 모델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인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방갈로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과 인도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5년 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불확실한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과 끈기, 효율성과 팀워크 정신을 인도에 전하고, 인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